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을 겪고 아직도 그때의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 때 좋은 경험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각자 알아서 잘 살라는 주의라서 부모님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으십니다.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저에게 독립을 하라고 하셨고 마지막 지원으로 유학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면 집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죠. 저는 외동딸이었지만 부모님은 쿨하게 저를 혼자 낯선 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지 혼자 해왔어서 큰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역시나 외국은 외국이더라고요.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고 그곳에서 저는 혼자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혼자 다니면서 인종차별도 많이 받고 왕따도 당했습니다. 외국 애들은 한국의 학교 폭력과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치만 제가 울거나 아프다는 것을 티를 낸다면 애들이 더 신나서 심하게 장난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정말 힘들고 매일매일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에다가 빌면서 잠이 들었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왠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고작 몇 년만 버티면 되는 건데 이러한 일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부모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버티면서 학교에서 살아남았죠. 아이들이 저한테 물건을 던지던 밥을 먹을 때 방해를 하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지만 제가 아무런 타격이 없으니 그만두었어요. 드디어 해방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아니라 다른 타겟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사람도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었죠. 생긴 건 혼혈인 정도로 생겼지만 그들 눈에 조금이라도 그들과 다르면 왕따시켰습니다. 대학생 때 왕따를 당했다고 하면 조금 우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외국 대학교의 현실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겪었던 것들 똑같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였죠. 어쩌다 한번 그 남자와 둘이서 같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고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한국말을 쓸 줄 알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왔고 저희는 그 수업 시간 동안 서로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 와서 단 한 번도 한국말로 누군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죠. 대화를 할수록 그 사람이 좋은 남자라고 느껴졌고 그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알게 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어머님이 혼혈인이래요. 할머니가 한국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완전 외국인 얼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학교 유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고향은 터키이고 저처럼 이 학교를 유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말을 쓸 줄 아는 것으로 모자라 유학생이라는 공통점까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심신이 평온해졌고 오랜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대화를 계속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밤새도록 한국어로 대화를 했고 수업도 거의 다 같이 들었죠. 최고의 절친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이성 간의 친구는 없는 것인지 그 남자는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좋아한다면서 사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안 좋아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저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나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고백을 받아주었고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름은 쿤스였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는 남자였어요. 원래 연인 사이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건 당연했지만 쿤스는 자신의 휴대폰도 다 볼 수 있게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죠. 그리고 어디서든 제가 여자친구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쿤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호감을 느꼈고 저희는 이성 문제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저희 둘 다 친구가 없기도 했고 서로밖에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부족함 없는 남자친구인 쿤스한테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문제 때문이에요. 쿤스는 가끔씩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면 같이 있다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괜찮았어요. 하지만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고 전화를 받는 동안 저는 없는 사람인 척을 해야 했어요. 사귀기 초반에는 이해했지만 저와 쿤스가 연애한 지 3년이 다 되어갔을 때는 저도 인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절대 안 된다며 정색을 했죠. 너무 속상해서 내가 부끄럽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봤더니 쿤스 집이 워낙 엄해서 여자친구 만나는 걸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할 여자만 데리고 가는 게 그 집의 문화래요. 저는 터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가족들과 전화하는 풍경과는 조금 달랐어요.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면서 말을 하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뽀뽀하는 소리도 내고 하면서 마치 연인이 통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저는 터키도 외국이니까 가족들끼리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몇 년간의 대학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쿤스와 같이 졸업을 했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쿤스와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죠. 나이도 조금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취업 준비를 하느라 많이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연애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저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는 건 쿤스가 저와 미래를 함께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 저는 쿤스와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한마디도 없는 쿤스를 보고 그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죠. 제가 공항으로 갈 때까지 쿤스는 연락 한 통이 없었고 저는 쿤스와의 이별을 확신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더라고요. 뒤돌아서 있었지만 목소리만 듣고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쿤스였어요. 쿤스는 저에게 달려와서 냅다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면 어떤 여자를 만날 자신이 없다고 했고 평생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죠. 저는 눈물이 터졌고 저희는 그 공항에서 드라마 한 편을 찍었습니다. 반지를 내미는 쿤스를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었고 저는 바로 그 반지를 받았죠. 그리고 쿤스는 자신도 한국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했고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비행기를 며칠 뒤로 미룬 뒤 쿤스도 짐을 싸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저를 위해 한국으로 와준 쿤스가 너무 고마웠고 꼭 후회 없이 잘해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선택을 하던 응원해 주셨고 항상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주입해 오셨기에 쿤스를 보고 별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학을 보냈을 때부터 외국인 사위 한 명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쿤스 부모님도 보고 싶었지만 너무 멀고 터키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이 되었죠. 저와 쿤스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쿤스의 부모님에게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쿤스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미 소식을 전했다고 했고 저희는 영상통화로 처음 만나게 되었죠.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분들이라 너무 떨리고 긴장되었는데 쿤스가 괜찮다고 다독여 주어서 조금 나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상통화로 처음 뵌 쿤스의 부모님은 정말 착하시고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꼭 터키로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애를 하면서 의아했던 애정 표현도 서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예전엔 제 존재를 숨기고 전화기 너머로 그렇게 해서 솔직히 많이 의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그런 진득한 애정 표현을 하니까 안심도 되고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다 받았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일찍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없어서 결혼식 없이 바로 집을 구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쿤스와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어요. 쿤스는 영어 학원 원어민 강사로 취직을 했고 저는 유학을 했던 게 강점이 되어서 나름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신혼부부였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저희는 주말에도 일을 하러 나갔죠. 그때 마침 수능 기간이라 쿤스가 매일 새벽 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꼭 영상을 몇 개 보고 자더라고요. 무슨 영상을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보나 싶어서 슬쩍 보니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쿤스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다며 너무 웃기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저 때문에 낯선 한국으로 와서 적응하기 많이 힘들었을 거고 한국으로 오자마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도 저한테 한 번도 화내거나 힘든 내색한 적이 없어요. 다행히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쿤스가 어떤 사람의 영상을 즐겨보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허튼 짓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죠. 저는 매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집에 오면 저 혼자뿐이었어요.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학원은 더 바빠졌고 쿤스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쿤스가 다니는 학원이 워낙 수능으로 유명한 학원이었어서 원어민 강사인 쿤스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했죠. 그래도 수능만 끝나면 우리 부부도 신혼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해도 외롭긴 했지만 악착같이 버텼어요. 매일 쿤스는 제가 자고 있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왔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쿤스는 자고 있었습니다. 서로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서 같이 살아도 사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쿤스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여자 향수 냄새에 비슷하게 났습니다. 쿤스는 매일 피곤해서 씻지도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향수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향수를 뿌리지 않아서 잘 몰랐지만 그때 조금 쿤스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새벽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쿤스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안 심각해지나요? 그때 휴대폰을 몰래 보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과 연락하는 채팅 내역도 없고 전화 목록도 텅텅 비어 있었죠. 혹시 증거를 다 지우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의심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쿤스가 저를 너무 끔찍히 사랑하고 아껴줘서 제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쿤스한테 대놓고 물어보면 분명히 아니라고 할 게 뻔하고요. 점점 새벽마다 늦게 들어오는 쿤스를 보면서 의심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보면 또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저는 며칠간의 마음고생을 하다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쿤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모르게 슬퍼지더라고요. 저밖에 모를 줄 알았던 쿤스가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거면 그 배신감 때문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 앞으로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고 친구는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술을 먹고 집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말이어서 일어났는데 옆에 쿤스가 없더라고요. 원래라면 항상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어야 하는 쿤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 흔적도 없더라고요. 아예 외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 남자가 드디어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건가 싶어서 연락을 해보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만난 친구에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나 싶어서 저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죠. 그런데 친구가 답장으로 한 주소를 보내는 겁니다. 그 주소에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봐보래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주소로 들어가서 영상을 보는데 정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쿤스가 나오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의 길이는 꽤 길었고 쿤스는 거기서 주인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쿤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나오더라고요. 영상에 나오는 여자들이랑 사람들이 댓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기분 좋게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알고 보니 쿤스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자기 전에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잠에 들었던 사람이 여기서 다른 여자들이랑 이러고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영상이 올라간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때는 쿤스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죠. 그 여자들은 외국계 여자들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은 그런 여자들 말이죠. 친구는 저에게 우연히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제 남편을 닮은 사람이 있어서 보냈다고 했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지금까지의 퍼즐이 하나둘씩 다 맞추어졌습니다. 왜 밤마다 늦게 들어왔고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는지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에 증거가 없었던 이유도 바로 다른 휴대폰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휴대폰을 2개나 쓴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쿤스에게 바로 연락을 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쿤스는 자기가 지금 학원에 있어서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때 쿤스는 방송 중이었어요.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카메라 앞으로 와서 그 여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있었죠. 드디어 저는 정신을 차렸고 바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댓글로 당장 집에 오라고 했고 제 댓글로 인해 쿤스의 표정이 나빠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았죠. 다른 사람들도 제 댓글을 보고 쿤스가 어떤 사람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아무도 유부남이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댓글창에다가 쿤스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저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장문으로 다 달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악플러인 척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더니 제가 수위를 점점 높이면서 말하니까 결국 방송을 종료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화를 미친 듯이 내더라고요. 욕이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이러니까 드디어 본색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제가 지금까지 속았던 거예요. 쿤스는 저한테 심한 막말을 하면서 자기 방송을 망쳤다고 했고 저는 그대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하게 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쿤스와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제가 댓글을 단 것이 유명해져서 쿤스는 다시 방송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 때문에 이혼 소송도 제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쿤스의 국적입니다. 쿤스는 터키 사람이 아니고 터키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워낙 방황이 심해서 해외로 보내면 괜찮아질 줄 알고 해외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애정 표현을 했던 사람들도 자기 친구들이고 저와 영상통화를 했던 사람들은 쿤스가 미리 섭외한 사람들이었대요. 저는 쿤스한테 몇 년 동안이나 속고 살았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았고 화가 미친 듯이 났죠. 마음 같아서는 감옥에 넣어버리고 싶었지만 위자료로 끝내야 했습니다. 쿤스는 끝까지 저에게 욕을 하면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저에게 복수한다고 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쿤스의 시나리오에 이용당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꼭 행복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서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정말 터무니없고 어이가 없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혼 같은 부부이지만 남편과 자주 만날 수 없는 주말 부부입니다. 저는 서울에 혼자서 살고 있어요. 제 직장이 서울 중심에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 직종 자체가 돈도 꽤나 벌 수 있는 직군이라서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서울로 발령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제가 옮기는 것보다 남편이 옮기는 것이 더 수월하거든요. 벌이로 보나 여러 면에서 봐도요. 저희 부부 사이에는 4살짜리 딸아이가 있어요. 사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과 가정을 합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나 남편 중 한 사람은 일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한국 물가가 정말 무시 못할 수준으로 오르고 부동산도 폭등하기 시작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벌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제가 집에만 붙어 있을 수 없는 노릇이고 일을 해야만 하는 워킹맘이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긴급 보육을 맡기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베이비시터 분께서 아이를 봐주시거나 집안일을 조금 도와주시고 퇴근 이후에는 제가 아이를 돌봅니다. 저랑 이 베이비시터를 하시는 분은 정말 오래된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 부부를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종종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시다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희 집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청소만 하시던 분이셨는데 저랑 합의 이후 아이를 돌보는 것도 추가로 맡기고 있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 알았던 사이라서 그런지 정말 제 마음에 쏙 들도록 아이를 돌봐주시고 청소도 야무지게 해주시죠. 아무리 제가 돈을 주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 편의를 봐주시는 베이비시터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남편이 올라오고 하면서 계속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어떤 여자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주에는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어 서울로 올라오지 못해서 저와 딸 둘이서만 오붓하게 주말을 보내려고 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이 띵동하며 울리는 것 아니겠어요? 밖을 내다보니 그 대학 동기인 친구더라고요. 편의상 민정이라고 할게요. 민정이는 이제 막 2돌 지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현관문 밖에 2돌 지난 아이와 오독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한마디 말없이 불쑥 찾아온 것이 너무 불쾌했지만 날도 추운데 갓난쟁이 같은 아이랑 둘이서 얇은 옷차림을 한 채로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이 놀랍기도 했어요. 일단 이야기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집 안으로 들였죠. 동기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막장이더라고요. 원래 민정이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네 시부모님이 고약하기로 저희 사이에서 정말 유명하세요. 민정이를 정말 쥐잡듯 잡으시는데 저희 모두 혀를 내두를 정도죠. 게다가 지금 민정이가 낳은 아이도 남자아이여서 천만다행인지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런 시부모님을 만났으면 민정이네 남편이라도 나서서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잘 해야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민정이는 쫓겨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집안에 자신의 아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아들만 품에 안고 10,000원짜리 몇 장만 집어든 채로 집을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집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아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오게 되었다고 미안하다면서 막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친구가 돼서 그런 애한테 나가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일단 진정하라고 따뜻한 차를 한 잔 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나 너희 집에서 신세 조금만 치면 안 될까? 너 어차피 주말 부부잖아. 형부 오시면 내가 아이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모텔이든 그런 곳에서 자고 올게.
그냥 내가 보증금만 모아서 집 나갈 정도로만 돈 모이면 나갈게. 어떻게 안 될까? 라며 애원을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내가 원룸 보증금을 빌려주는 건 안 될까? 이자도 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갚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민정이는 그게 나도 이제 아이를 하나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안 될까? 라고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친구인데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과 상의하고 말해주겠다고 거실에 조금만 있으라고 한 다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제 남편 입장에선 당연히 싫죠. 불청객과 다름없는 건데. 본인의 집에 친하지도 않은 사람을 불러앉힌 거잖아요.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당신이 오면 불편함 없이 집에서 내보낼 거고 민정이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처음엔 보증금을 빌려준다고 이자 없이 천천히 갚으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갓난쟁이를 먹여 살려야 하지 않냐 그래서 안정적인 일을 구하고 나면 아이도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 맡기고 그렇게 할 건데 그 시기까지만 좀 도와주는 건 어떻겠냐고 제가 설득했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더니 그래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정씨인데. 민정씨도 참 미련하다. 그럴 거면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럼 민정씨 보고 내가 올라가는 주말은 무조건 자리를 피하는 걸 조건으로 허락할게. 당신도 뭐 혼자만 있었는데 친구 생긴 거 좋은 거지 뭐. 이왕 도울 거 좋게 좋게 생각하자. 라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역시 최고라며 휴대폰에 쪽쪽 뽀뽀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정이는 제가 나오자마자 간절한 눈으로 올려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남편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가 우리 집에 잠시 몸을 의탁하는 건 허락했어. 대신 네가 지켜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너무 고마워 정말. 나 진짜 너무 고맙고 미안해. 그래, 울지 말고 먼저 첫 번째는 주말에는 무조건 집을 비워줘. 사실 우리 딸아이가 남편이랑 떨어져 지내서 그런지 남편을 조금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무조건 가족 모두 모이게끔 했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네가 있으면 불편해서 주말 정도는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어. 응, 알겠어.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안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안방은 나랑 남편의 사적인 공간이라서 베이비시터 분도 안방은 들여다보시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너도 이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하지. 또 있어? 그리고 베이비시터 하시는 분은 우리 딸아이랑 집안일을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너도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몇 달 정도만 우리 집에 의탁할 생각이라면 몇 달 정도는 내가 베이비시터 비용 내줄게. 대신 그만큼 너도 집안일에 기여는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 나랑 오랜 시간 맞춰오신 분이라서 이렇게 급하게 아이 맡기는 것도 솔직히 안 내키거든?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내주는 만큼 너도 집안일에 기여를 하길 바래. 그리고 네가 우리 집에 지내는 만큼 생활비 또한 일정 부분 받을 거니까 바로 일 구해. 아, 정말 고마워, 진짜. 또 있어?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자 제일 중요한 건데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우리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6개월 정도면 너도 보증금이랑 생활자금을 조금은 모았을 테고 나도 남편도 사실 3개월도 길거든. 그런데 너니까 6개월 정도는 기다리면서 도와줄 의향은 있어. 여기까지가 조건인데 어떻게 생각해? 나야 너무 좋지. 고마워. 편히 봐줘서. 진짜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렇게 저희의 기간제 동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은 듯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더군요.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베이비시터 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생전 일을 하다가 전화를 걸어오시거나 하는 분이 아닌데 참 의아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님. 저 수진이 베이비시터입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어머님,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참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일하는 거 그만두려고 해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모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너무 갑작스러운데 당장 다음 주부터 수진이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에 잠시 시간 되시나요? 제가 이모님 있는 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네? 그래요. 만나서 얘기해요.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황당하기도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이모님과의 약속 장소로 도착해서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모님 입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수진 엄마, 나 수진 엄마랑 5년 가까이 일했어요. 근데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나 진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 일하면서 이번처럼 회의적인 생각 들었던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수진 엄마 정말 몰랐어요? 집에 민정씨 그 사람 들이고 나서 나 일하는 거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네?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이모님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민정씨가 그 집안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설거지 하나를 해도 옆에서 일일이 감시하기 시작했고 며칠 전엔 창틀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더니 나한테 아줌마 청소를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요? 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요. 나한테 자기 속옷도 손빨래 시키면서 하는 말이 수진이가 월급을 주면 제대로 일을 하라는 말만 하는데 수진 엄마, 나도 이 나이 먹고 일을 해서 그렇지 나 아직 자존심 남아있고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엄청 센 사람이야. 그뿐인 줄 알아? 지금 민정씨 수진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아까워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수진이 엄마 얼굴 봐서 2달 동안 참고 있었어. 수진이 엄마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며 부탁한 것도 있어서. 근데 민정씨 정도가 있어야지. 수진이 입에 들어가는 고기도 아까워하고 그게 의탁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냔 말이야. 참나, 며칠 전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루는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니까 거실에서 찰칵찰칵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뭐 하나 싶어서 기웃거렸더니 아니 글쎄 수진이 엄마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예쁘게 진열해서 찍고 있길래 내가 뭐 하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말을 걸지 말라고 그렇게 싹퉁바가지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기가 차서. 그런데 그러고 그날 저녁에 민정씨가 집을 나가더라고? 그리고 애들도 둘 다 잠들었고 나도 퇴근 시간이라서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글쎄 상대방한테 건네는 물건이 내가 낮에 봤던 수진이 엄마네 집에 있던 물건인 것 같은 거야. 멀리서 보기도 했고 어두워서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찾아보니까 또 집에 물건이 없더라고. 그것도 끝이 아니야. 혹시 수진이 엄마, 민정씨가 수진이 엄마 안방에도 들락날락거리는 거 알고 있어? 저는 본물 터지듯 이어지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의 폭로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사실 이모님께 아무리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민정이의 아이까지 일을 더 시켜드리는 마음이 너무 죄송해서 민정이가 저희 집에 있게 된 사정이나 저희 사이에서 오간 구두적 계약 내용을 다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모님께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 제가 민정이를 감시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서 내키지도 않았고요. 이모님의 말을 듣는 내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모님은 그러시면서 제게 휴대폰을 들이미시는데 요즘 핫한 중고거래 어플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닉네임이 주니맘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니까 전부 제 눈에 익숙한 물건들이고 물건들이 올라와 있는 것도 저희 집 배경으로 보이더군요. 이미 팔린 물건들도 꽤 있었고 그 중에서는 값비싼 물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팔린 물건들 중에는 저희 딸아이의 애착 인형과 애착 놀잇감들이 있더군요. 정말 난생 처음 당해보는 뒤통수에
제가 어리빠져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이모님이 수진이 엄마, 나도 수진 엄마랑 오래 일하고 싶었어. 그런데 나 그 여자 있는 곳에선 너무 일하고 싶지 않아. 나는 도우미를 해주는 사람이지 새파랗게 어린 것이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고. 나 그런 곳에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일 못해. 그러니까 나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둘 테니까 얼른 사람 구해. 저는 눈이 뒤집어질 듯 했어요. 이모님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으시죠? 뭐? 당연하지. 나도 이거 그만두는 김에 수진 엄마와 예정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이모님, 그럼 그만두지 마세요. 저희 집에 이런 도둑년이 있는 줄 몰랐던 제가 멍청했어요. 이번 주만 푹 쉬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주엔 일 안 나오셔도 일한 걸로 쳐드릴게요. 2달 동안 마음고생하신 거 위로는 안 되겠지만 다음 주부터 민정이 저희 집에 없을 테니까 안심하시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어. 하긴 나도 수진이랑 정도 많이 쌓여서 수진이 엄마네 집일 그만두는 거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그렇게 된다면야 할 수 없지.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수진 엄마.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중고거래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했고 중고거래라는 닉네임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신에 올라왔고 가장 비싼 가격대의 물품에 채팅을 보냈고 3만 원을 더 드리겠다고 지금 당장 거래를 하고 싶다고 채팅을 보냈어요. 답이 귀신같이 빨리 오더군요. 대충 제 도착 시간을 말했더니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오면 바로 나가겠다고 답장이었어요. 정말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거래 장소에 도착했어요. 정말 아니길 빌었는데 종이백을 든 민정이가 약속 장소에 보이더군요. 저는 민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아,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었죠. 민정이는 깜짝 놀라며 나 친구 만나기로 해서 오늘 일찍 왔네? 하며 제 눈을 피하더군요. 손에 든 건 뭐야? 라는 제 물음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민정이를 보니 제가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너 혹시 기다리는 사람이 중고거래가 닉네임이니? 아니, 네가 어떻게? 너 진짜였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오갈 데 없는 년 받아준 것도 모자라 도와주기까지 했더니 뭐? 남의 집 물건들을 빼돌려? 정말 순간적으로 화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전 그 길로 민정이를 그대로 길에 버려둔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캐리어에 민정이 짐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죄다 담기 시작했어요. 다급하게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정이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고 미안하다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무시한 채로 그냥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쓸어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캐리어도 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들고 와서 민정이와 그 아이의 물품들을 다 쓸어담았어요. 그동안 우리 딸아이의 물건을 얼마나 뜯어내서 자기 아들 손에 쥐어줬던지 민정이 아들 손에 쥔 장난감조차 우리 아이의 것이길래 억지로 뺏었더니 세상이 떠나가라 울더군요. 마치 제 것을 빼앗긴 것처럼요. 참 누굴 닮은 건지 기가 막혀서. 그런 도둑년도 어미라고 지 아들 눈에 눈물이 흐르니까 절 표독스럽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치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어차피 너 쓰지도 않는 거였잖아. 구석에 처박아둔 거였잖아. 어차피 나 도와줄 거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내가 스스로 돈을 번 거야. 내가 달라고 했으면 그거나 줬을 거잖아. 대체 왜 이러는데? 와, 사람이 화가 나면 정말 어이가 없어진다더니 할 말이 사라지더라고요. 전 그대로 저희 집에서 그 모자를 정말 저희 집의 것 모두를 빼앗고 그들 것만 손에 쥐어준 채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참, 내쫓기는 와중에도 제 옷을 입고 있어서 그것마저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웃기게도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저요, 사실 그것도 친구라고 이제껏 사라진 물건들 그냥 민정이 말대로 당장 필요하지도 않았고 달라고 부탁했음 줬음 물건이라서 그냥 똥 밟은 셈 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을 부르는 꼴을 보니까
뭔가 하나 남아있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경찰의 초인종 소리에 나가서 저도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참나, 멍청한 것을 티를 내도 유분수지. 경찰 뒤에 팔짱 끼고 서서 의기양양하게 절 쳐다보는데 누가 보면 제가 민정이 집을 빼앗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경찰에게 말했어요. 여기 제 명의로 된 집이고요. 사정을 봐준다고 저희 집에 몇 달 묵게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묵으면서 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다 팔아치웠더라고요. 저 그거 판매 내역이랑 아이디랑 거래 내역 나와 있는 거 전부 캡처해서 증거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거기 올라와 있는 모든 물건들 언제 샀는지 다 기억해내고 카드 조회하는 한이 있어도 제가 구매했다는 걸 서류로 입증할 거예요. 그래서 절도죄로 고소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경찰차 타고 따라 나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이에요. 경찰관님들도 어이가 없단 표정으로 민정이를 돌아보더니 이거 이렇게 일 진행되면 무조건 벌 받아요. 합의 안 하시면 조서 쓰러 가셔야 합니다. 참, 이런 경우를 다 봤나? 라며 어이없다는 듯 웃으시더라고요. 민정이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던 것인지 뭔지 제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전 이미 돌아선 뒤였어요. 그렇게 저는 실제로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썼고 그 길을 민정이가 아들을 안고 울면서 따라와서 애원하는 것도 무시했어요. 그러게 왜 남의 물건을 가져다 파니? 이미 늦었어. 네가 뭔데 우리 집에 폭탄을 던져? 은혜를 갚질 못한 망정. 너희 시댁이랑 친정에도 연락 갈 것 같은데 어쩔 거니? 하면서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사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길게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해요. 정말 괘씸해서요. 친정과 시댁에도 말이 돌았던 것인지 민정이네 부모님이 절 따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용서해줄 마음이 없다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딱 잘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민정이 남편이 찾아와서 하나뿐인 아들의 엄마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고 합의를 하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가 막혀서 그쪽은 민정이 말 들어보면 아주 개차반 남편이던데 왜 제게 그렇게 부탁하세요? 라고 비꼬았어요. 와, 그렇게 또 알게 된 사실은 이제껏 민정이가 했던 시댁의 욕과 남편의 욕은 사실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실제로 며느리를 잡은 적도 없고 신랑 되는 사람도 오히려 민정이의 비위 맞추는 것이 급급했더라고요. 시댁에서 아들 했다는 것도 순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쫓겨났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애만 데리고 가출을 했던 것인 거 있죠? 정말 예전에는 마냥 순하고 착한 아이였던 것만 같은데 참 애가 어쩌다 이렇게 변한 건지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남자 하나 구제해준다 생각하고 민정이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모조리 해주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얼이 빠진 채로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뒷모습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제 남편도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저도 참 독한 년인가 싶은 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네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쭉 법정 싸움이나 하려고 해요. 저한테 연락을 닿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제가 변호사 통해서 하지 않으면 협박죄도 묻겠다고 하니 잠잠하네요. 걔도 이제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할 나이겠죠. 앞으로 언제까지 이 지진부진한 싸움을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확실하고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계속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일이 마무리되면 다시 말씀드리러 올게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게